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튜버 푸른산호초입니다. 네, 오늘 사회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어색하네요. 이게 카메라가 이 모니터 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좀 정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맞아서 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앞을 정면을 보더라도 제 모습이 약간 눈을 아래로 까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책상이 이케아 책상인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좀 작아요. 그래가지고 모니터를 제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당겨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꽤 있네요. 이 시스템은 언젠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3회차를 녹화를 해서 많은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도, 이 핀 마이크라고 하죠. 이 핀 마이크를 착용해서 지금 또 테스트를 합니다. 네. 1, 2, 3회차에는 소리가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 또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착용해서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벌써 4일째 스트레이트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걸 4일 동안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봐주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팔을 뽑았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격증 공부를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좀 잘하는 분야가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음, 네, 작심 3일은 지났네요. 네, 작심 3일은 지났고 이걸 이제 4일로 해볼까? 그렇죠. 어딘가에 날짜를 이렇게 계속 기록하면 좋겠네요. 이게 컬러 이렇게 들어가고,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네. 4일. 오늘은 4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이 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내일은, 내일은 불금. 예, 불금. 내일은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토요일에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음, 과연 할 수 있을까? 일요일도 할 수 있을까? 좀 싶은데, 오늘은 지금 일단은 카메라를 켰어요. 내일은 어떻게든 된다고 치고, 토요일이 좀 세모고, 일요일 X인데, 만약에 제가 이걸 쭉 하면, 월요일도 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4일차, 5, 6, 7, 8일차까지는 할 수 있겠다. 제가 주말만 좀 힘을 내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또 아무도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음, 이걸 하다가 제가 이제 작심 삼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 주옥 같은 이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젠가 제가 또, 좀 감이 생길 때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킵, 킵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는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 예, 목차는 살펴봤고, 발간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서비스 경험 디자인과, 디자인 개요,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또 제가 또 한 가지 썰을 풀어야 되겠네요. 사이즈는 제가 보니까 한 300%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도 있고 이게 이제 스크롤이고 스페이스 바가 이건가? 여기다가 뭐 좀 썰을 풀어볼까? 우리가 지금 공부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공부. 근데 공부가 어,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일단은 시험 공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지식이라든가 지혜,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형태의 공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는 지금 2달, 2.5개월 안에 필기를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이게 지식과 지혜로 승화되진 않아요. 이거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시험 공부는 뭐 거의 벼락치기 느낌 아닌가요, 이거? 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익혀서 지혜로 승화되는 순간, 우리가 융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융통성. 이걸 다른 말로 가지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희 교수님이 한 말인데, 가지고 논다. 다 안다. 다 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공부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때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되면 좀 전략이 필요하죠. 당연히 전략. 이런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꿰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전략.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전략. 이건 그냥 지혜라고 할게요. 그냥 꼭 이건 지혜는 아니겠지만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공자라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사람이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 합격 전략을 써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 이걸 쓰는 것도 아니야.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제가 그동안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개똥 철학입니다. 이게. 예. 오늘은 여기 안 먹네? 아, 줌도 있고, 이것도 있고, 브러쉬 사이즈, 회전, 줌, 스크롤이나 줌. 아, 태블릿이 이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거라서 기능을 좀 까먹어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차, 이 녹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네, 잘 되고 있고, 공유도 잘 되고 있고. 네, 이거 녹화본을 한번 날려먹으니까 이게 약간 그러네요. 아무튼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시려나?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가 이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응애,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바꿔볼까? 그래서 이제 초딩의 인생을 살겠죠. 초딩의 인생. 그리고 중딩의 인생. 이때까지 저의 그 암흑기였다. 이 다크 에이지.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딩. 이때 성적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바닥. 공부를 1도 안 했으니까. 공부 진짜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이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일도 안 했으니까 완전 진짜 뭐 비전이 없는 거죠. 공부로는. 그러다가 이제 이때쯤에 만화가가 뭐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못하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이때 시작했어요. 이미 늦었죠. 이미 엄청나게 늦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때 깨달음. 어른들은 그때 머리가 튀었다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에 제가 이 성적으로 치면 이렇게 뭐 이게 맞나? 제 성적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적이. 내가 100점 만점이면 이렇게 한마디로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때는 뭐 합격 전략, 지혜 전략 뭐 이런 게 아니고 예, 이때 제가 깨달은 거는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 있었잖아요. 예습, 복습.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같이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책도 안 들고 다녔으니까. 책도 안 책 그거 뭐야? 책은 낙서장. 예, 추억이 돋네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완전 머릿속이 그냥 백지잖아요, 백지. 백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 될까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항상 예습과 복습이 기본이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게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습과 복습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솔직히 예습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봐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게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게 종이고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예습은 답이 안 나오는데 복습은 이게 좀 신기한 게 1시간, 그때 뭐 45분 수업이었는데 한 45분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때는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잖아요, 누구나. 진짜 뭐 IQ가 뭐 저기 닭이라든가 붕어 IQ가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천천히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해요. 웬만하면 그때는.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때 이해했으니까 오케이. 예, 이때 이해했으니까 오케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복습 안 하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랬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해를 조금 했어도 선생님이 복습하라고 했으니까 복습을 했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왼쪽에 써요. 배운 내용. 이걸 왼쪽에다 써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간이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간이 문제. 여기다가 해답을 적어놔요. 해답. 그래서 이 종이를 이렇게 책처럼 반으로 딱 접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는 이제 배운 내용들이 있고 이 뒷면에는 답이 있어. 이걸 제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읽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걸 또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다시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3번을 본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3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느꼈죠. 이게, 반복이구나, 반복. 이게 반복이다. 그래서, 근데 반복이 어떤 반복이냐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정답이 있으면, 여기도 또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같이 펴놔. 같이 펴놔가지고, 이걸 한참 읽다가, 이제 잘 못 풀잖아요. 잘 못 푸니까 정답을 딱 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 정답을 보면 이 문제가 연상이 돼. 내가 뭘 놓쳤는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제 건지 알았거든요. 저 공부 못할 때.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 이 정답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이걸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미루어 짐작하는데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정답이라는 힌트가 없으면 절대 못 푸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자격증은 뭐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든가 이게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 그리고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렇죠. 좀 전략적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고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답을 힌트로 쓰면 안 돼. 이걸 3번 반복하는 거예요, 3번.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돼.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필기에서 자랑이지만 아직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풀 때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옆에다 문제, 그 옆은 답인데 접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고 딱 봐서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그 다음에 틀렸잖아요. 그럼 다시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이렇게 하면 결국 외워져요. 그리고 그 답이 딱 나중에 그런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동으로 이렇게 사지선다 함사가 있으면 읽어보면 왠지 이걸 제대로 잘 몰라. 기억도 잘 안 나. 그래도 얼추 답과 비슷한 곳에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이걸 제가 깨달았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만은 이제 우리 나이 또래는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녀분들이 인서울 하기는 어렵죠. 인서울대를 서울대 말고 인서울대를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합격 전략으로만 가서 거기서는 요즘은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와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 많이 풀어보고 많이 배우고 학원 가야 돼요. 좋은 학원. 그래서 좋은 과외 받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가 교과서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옛날 제가 깨달았던 거하고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격증은 제가 생각한 거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이유는, 합격 전략으로서 한번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고, 어, 이 서비스 응용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 네. 이걸 그냥 자격증을 정말 따는 걸로만 접근하지 말고, 만약에 제가 이걸 자격증을 따는 걸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노트 꺼내가지고 깜지 쓰고 있습니다. 깜지. 여러분 깜지 아세요? 요즘은 안 쓸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외우는 거죠,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예. 그런데 이 서비스 응용 디자인은 기출문제가 이제 3회분, 2회분까지밖에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래도 방법이 있죠.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 돼요. 음, 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합격이 목표였다면. 그런데, 이 합격을 목표로 삼기에는 이 컨텐츠가 너무 좋았다. 이 서비스 응용 디자인의 컨텐츠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파트 3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린 스타트업이라든가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 뭐 커스터머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격증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같이 공부했으면 싶은, 사람들은 이제 40세 이상의 경력이 좀 단절되신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영업자분들, 혹은 뭐 이제 은퇴를 이미 하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이상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혼자 떠들고 있는 이런 동영상을 봐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이거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좀 더 익숙해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이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를 또 만들 겁니다. 그걸 위한 지금 예비 준비 단계인 거죠. 저한테는 이게 좀 재밌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복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의 뇌가 한 번 듣고 한 번 보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그걸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그때서야 우리 두뇌에 있는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 시냅스들이 연결이 딱 돼가지고 서로 전기라든가 호르몬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반복이다.
그럼 너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는 좀 잘했어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그 내용도 계속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복을 하려고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폈는데 디자인 분류 책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품 디자인, 시각 정보 디자인,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이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양. 예.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이다. 아, 디자인에 이런 영역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이 뭐냐,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그리는 것이다. 이건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고 아트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01장에서는 이게 아마 문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디자인의 흐름은 바우하우스에서 이제 현대 디자인이라는 게 나왔고,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제 AI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와 있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챗 GPT, 예,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 뭐 나중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한번 해볼까? 챗 GPT. 이게 뭐냐면 오픈 AI라는 미국의 벤처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만든 대화형, 이게 이 각각의 뜻이 있어요. 무슨 대화형 AI, 그냥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검색기. 그리고 문장도 만들어주고 완성해줍니다. 이게 챗 GPT다.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고 있어요. 빙, B-I-N-G, 빙. 빙 이거는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그냥 빙입니다. 빙.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AI인데 비슷한 건데 MS가 여기 오픈 AI한테 투자를 해서 이게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사용권. 그래서 MS365 보면 그러니까 여기 엑셀이라든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이제 GPT가 MS의 아주 많은 영역에서 들어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경쟁자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의 경쟁자? 청년층, 어린 친구들. 창의력도 엄청나고, 열정도 엄청나고, 도전정신도 가득하고, 무엇보다 젊어. 이게 제일 부럽잖아요, 우리는. 이 친구들이 이걸 엄청나게 활용합니다. 레포트를, 레포트를 GPT로 쓴단 말이에요. 레포트만 GPT로 쓸까요? 사업계획서를 GPT로 씁니다. 사업계획서 심사하러 가면 읽어본 순간 아 이거 GPT로 만들었구나 하는 애들이 벌써 보여요. 예. 이 친구들은 이 GPT에서 자기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정말 빠르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게 생기냐면 타임이 비죠. 우리 시니어들이 헤매고 있을 동안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빨리 검색해서 그걸 활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된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또 왜 했냐면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싶은 분들이 이제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경단녀 중에 뭔가 다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제2의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 4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 뭐 예비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나이 또래에 맞게끔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예, 또 이것도 썰을 너무 많이 풀었네. 오늘은 좀 썰 푸는 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리차드 뷰캐넌은 중층적 분류를 포함할 것이 요구된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리차드 뷰캐넌 중층적 분류 뭐 이렇게 딱딱 연상해서 그냥 기억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총 4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래픽 인더스트리얼 인터랙션 시스템. 네. 그래서 그래픽은 기호와 이미지, 인더스트리얼은 산업 제품,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시스템은 환경과 시스템 디자인. 이렇게 저는 딱딱 연결해서 연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언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냐면 기출문제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잖아요. 그러면 틀릴 거예요, 처음에. 그죠? 잘 모르니까 잘 안 해오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틀리다 보면 언젠가 맞게 돼요. 그때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 걱정하지 마셔라. 운전면허 필기시험 떨어지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인데 이렇게 반복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 네, 디자인은 계속 진화한다라는 거, 경제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디자인 카운슬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디자인 활용과 활용, 공공 영역의 디자인 역할과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네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기출 문제까지 보자는 거죠. 외우기 싫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틀려주시는 거예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 거. 100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이런 거 틀려도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정확하게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감을 잡는 거예요. 감. 이걸 좀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사회적 기능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디자인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지구적 환경보호, 윤리와 책임, 사회 문제를 해결 영역들을 디자인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휘량도 늘어나고. 예, 전 그 정도면 된다고 봐요.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로 승화됐을 때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이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감이라는 걸 잡아가자, 이 교양을 한번 쌓아보자 그런 의미고, 이 서비스 응용 디자인 이 자격증은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업 준비하시는 분에게 중요한, 이걸 이제 정말 아주 유용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이 자격증이.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서 디자인 투 프로블럼 2007년에 디자인 투 프로블럼 ESG 현재는 ESG까지 와 있네요. 이 얘기도 어제 한번 나눴었는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흔하게 쓰는 단어잖아요.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 자, ESG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굉장히 뒤처져 계신 겁니다. 네. 아시겠죠? environment 이게 환경은 뭔지 알겠어. 환경 보호하겠다는 소리잖아. 사회 소셜은 좀 헷갈려. 소셜이 뭐야? 왜 소셜 마지막에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또 뭐야? 거버넌스라고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걸 해석하면 지배구조잖아요. 이거를 환경을 알겠는데 소셜과 지배구조는 도대체 뭐야? 왜 이걸 잘해야 투자를 해주겠다는 소리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이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투명한 사회적 책임,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이 디자인 전체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된 현재의 화두인 거죠. 그래서 진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여기에서 이제 3R은 뭐 좋은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단순히 폐기 주기를 연기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 중에 뭐 CDR에 대해서 뭐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꼬아가지고 틀린 답은 하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거의 비슷한 거였고 빅터 파파넥이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큰 충격.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좀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유니버셜 디자인 UD 이런 것도 우리가 교양을 쌓는 거죠. 자, 유니버셜 디자인의 7원칙에 입각해서 우리의 디자인은 뭐 이렇게 하겠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과 유니버셜 디자인은 좀 다르다.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은 약간 유럽 형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시각과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다수의 사용자를 포괄하여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유니버셜은 가능한 최대한의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북미적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게 현학적으로 보이겠죠. 저는 알고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UD. 그리고 UD는 베리어 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베리어는 정말 이 장애물을 없애는 거, 장애인을 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인 모토는 베리어 프리를 넘어선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 계획서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뭐 심사위원이 막 질문했어요. 막. 디자인을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을 넘어서 UD, 유니버셜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니버셜 디자인, 최대한 광범위한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후속 질문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네, 서비스 경험 디자인. 자, 이제 3 개념과 발전, 산업 경제 사용 디자인, 연도 이런 거 제가 읽어보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파란색 말고 약간 연한 청록색, 나는 파란색으로 아무리 테스트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난하는 형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산업, 경제, 사회 문제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과 활용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비교해 본다. 이게 목표군요. 하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 서비스 디자인 개념 및 산업의 발전. 과거에는 서비스를 보수적이거나 간접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무료로 주는 것, 직접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 정도로 받아들였다. 여기까지 이제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거고, 하지만 최근 산업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며 그 중요도가 상승하였고 서비스는 제조업을 넘어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죠? 진작 넘어갔죠. 한국 고용 비중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은 2010년 61.2%에서 2000년에도 높았는데 지금 70%까지 제조업은 16점. 현재부터 70% 이상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제조업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영국 이런 데가 서비스 엄청나죠. 대한민국도 선진국만큼 올라가 있네요. 프랑스도 장난 아니고. 산업 측면에서 영어 서비스는 노예를 뜻하는 서비튜드에서 유래되어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서비튜드. 너 서비스의 뜻이 그게 어디서 온지 알아? 서비스? 잘 모르겠는데 서비튜드에서 왔어. 노예를 뜻하는 말이야. TMI라고 Too much information. 농업 중심 시대. 이런 거 적어놓지 말고 헷갈리시니까. 말 많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까지 알면 우리가 꼰대로 불릴 가능성이 있어요. 꼰대. 지금도 꼰대 지금 과도기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이 시니어가 되잖아요. 시니어가 되면 줄여야 될 게 두 가지. 줄여야 돼. 당연히 아시겠죠? 말씀을 줄이셔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네, 뱃살입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인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TMI가 되면 안 된다. 아무튼 농업 중심 시대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만 결제 활동을 서비스로 고전경제학계 시대 18세기 말 대표적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국부로 이게 확대를 하니까 이 펜이 되게 사이즈가 숫자로는 못 넣나? 2가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너무 두껍죠. 이거 형광펜으로 한번. 형광펜은 제일 작은 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역시 이렇게 써보면서 알면 됩니다. 또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또 많이 안 보일 것 같네. 이건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하고 함께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을 40세 이상이라고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40세에서 한 45세, 좀 넓게 잡아도 한 47세까지는 그래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제 47세 모르겠어요. 50세 정도가 좀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시니어 분들하고도 또 멘토링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컨설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을 많이 하는데 약간 이분들이 공포심이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에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런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고장나면 바꾸면 돼요. 따로 해서. 고장나면 버리고 바꾸면 돼요. 겁먹지 마셔라.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막 쓰고 얘가 못 따라가면 그때 물어보고 고장나면 고치고 하면서 지금의 저처럼 이렇게 알게 되면 돼요. 아, 이렇게 했더니 일이 있네? 설명서 복잡해서 읽기 싫잖아요. 안 읽어도 돼. 그냥 하나씩 눌러보면서 아, 이게 이 기능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돼. 겁나서 이런 것들을 못 누르지를 못하시더라고. 예, 절대 그러지 마셔라. 특히 50세 이상 우리 선배님들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뭐든. 그러면서 알아가면 돼요. 근데 어디에 얘기하다 읽었지? 아담 스미스 국부론. 네. 생산적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뜨네요. 얘도 아마 이걸 거예요. 아,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음,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자칠판에 있는 그거네요. 지금 제가 이 아콤 태블릿 펜을 쓰고 있는데 이 펜 끝에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게. 이 태블릿에 놓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설명서도 안 봤는데 지금 누르니까 계속 뜨니까 본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 이건 뭐야? 이게 선택되네? 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셔라. 저는 저희 집에서 되게 막둥입니다. 막둥이. 제 위로 형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나이가 많으시겠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많은 시니어분들, 실버 세대 분들하고 똑같았어요. 되게 계속 투지폰 쓰고 싶었고, 못 쓰고, 전화도 처음에 못 받았다니까요, 스마트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했죠. 어머니 이거 고장나면 버리면 돼. 뭐 이걸 겁내서 쓰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막 다 눌러보라고. 음.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진짜 잘 쓰십니다. 몇 년 전에 벌써. 지금도 잘 못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주 나이 많으신 어른들. 물론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 글씨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막 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쓰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음. 그러면 뭐다? UD가 안 되잖아요, UD. 예. 지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 잘 된 디자인인가요?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디자이너 분들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쁜 게 좋은 겁니까? 어른들이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접근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찡그리고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그렇죠? 아무튼 오늘 계속 옆으로 새네. 제가 좀 정신 집중이 안 되나 봅니다. 시간이 몇 시간이었지? 그래도 나가야죠, 진도는.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으로 분류했는데 서비스는 후자에 해당한다. 즉 서비스로 비생산적 노동, 즉 서비스로 간주했다. 이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서 이분이 1800년도 18세기 분이잖아요. 참 이게 인사이트가 없으셨다. 지금 서비스가 70%가 넘잖아요. 주요 선진국에서. 근데 비생산적 노동, 즉 서비스로 간주했다라는 옛날 뿐이니까 뭐 정보도 국한돼 있고 그때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통용됐던 진리가 지금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건 올드 버전, 이건 뉴 버전, nowadays.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오늘 맘 먹고 그냥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저도
듣는 분 없어도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제일 좀 듣기 싫어하는 게 뭐 전통이라든가 혹은 관습 그리고 뭐 완전 진리나든가 무슨 법칙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통용되어 오는 뭐 관습적인 어떤 생각의 의식의 고정의식이라든가 고정관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웠어. 선조들이 현명했어.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시대 상황을 좀 보자고요. 그때 정보가 엄청나게 모자랐어요. 과학기술도 없어.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 관습이라는 것들이 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켜줄 값어치는 충분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의사결정의 수단의 근거로 사용한다라는 거는 저는 엄청나게 반대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맞는 게 뭐 많이 있나요? 예? 뭐 천동설이 맞나요? 뭐 마녀가 있나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종교. 예. 종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배울 것만 배우고 그걸 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혜롭지 못했다. 지혜로운 거하고 좀 다르죠. 음, 이건 지혜로울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서비스가 이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애덤 스미스. 유틸리티의 제공, 제조 활동이란 유형적인 물질적 재화, 굿즈. 요즘 아이돌에 연계된 뭐 캐릭터 상품 굿즈라고 해요. 굿즈. 좀 전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구매합니다. 효용을 창조하는 그 굿즈가 아니겠지만 효용을 창출하고 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이 물질적 재화에 유형적인 무형적인 효용을 더하는 비주류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제품은 물질적 재화, 서비스는 비용적 재화, 물질성은 20세기 전반까지 이어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 애덤 스미스가 1800년도에 주장했던 그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이야. 뭔가를 창출하지 못해. 라는 게 200년이나 지속됐잖아요. 200년이나. 이 잘못된 믿음이. 물론, 이 얘기를 왜 내가 계속 하고 있지? 그거 말고. 자, 아무튼 20세기 초 산업과 기업의 균형, 재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공동체가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던 작업 방식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 몇 회까지는 계속 테스트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편집할 때 또 들어봐야지 할 수 있어서요. 잘 안 들리시면 제가 또 시스템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산업은 이처럼 크고 새로운 제조 기업을 말하며 기계산업, 전자산업, 섬유산업 등 전체를 포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때부터 크고 복잡한 기업 조직이나 생산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법들이 만들어지고 산업공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산업은 제조업을 의미하였다. 불안전 하시고 이때까지도 제조업을 의미했대요. 20세기 중반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산업을 성격과 내용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다. 경제학자 콜린 그랜트 클라크는 알렌 피셔, 짱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포레스티와 함께 3분리 모델 1951년 The Three Sector Model in Economics 개발하여 산업을 3개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어떻게 구분했을까? 이 1951년도에 우리 전쟁하고 있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무슨 불교로 치면 과보가 많아서 이렇게 조상분들이 힘들게 사셨을까? 이렇게 구분했군요. 이거 벌써 이제 제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먹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해요. 펜. 일자산업. 아마 이게 ESC 같은데? 맞네. 이 태블릿 펜에 버튼이 2개 있거든요. 이게 하나고,
다른 버튼이 ESC네요. 배워가는 겁니다. 1차 산업, 농업, 광업업 등 토지나 바다 등의 자연, 농업을 동원해 필요한 자원을 얻거나 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원자재, 자원, 완전히 기초가 되겠네요. 그죠? 2차는 제조업, 건설업 등 이 기초에서 얻은 걸로 뭔가를 가공한다는 게 2차군요. 2차 산업은 가공이겠네요. 3차 산업은 서비스, 티어리. 야, 저는 이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되게 생소하네요.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런 식으로 서비스. 1, 2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로 서비스업을 의미한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게 서비스업이겠네요.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업, 운송업, 3차 산업 증가의 법칙을 통해서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예상하였는데 이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상을 했대요, 클라크가. 근데 왜 예상을 했는지 전 그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상했는지. 클라크의 분류는 21세기의 산업 분류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으나 기본 구분법으로 통용되고 4차 산업, 서비스, 5차 산업, 서비스로 확장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클라크 때까지는 3차, 4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 서비스, 휴먼 서비스로 확장되어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티어리. 그러니까 이게 표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2차 산업은 계속 줄어들고 세컨더리 액티비티, 2차 산업도 이렇게 하향 곡선인데 프라이머리 이게 정보 이렇게 연결돼 있군요. 정보산업이 이렇게 크고 있고 그렇죠? 휴먼 서비스 여기는 휴먼 서비스는 없네요. 이 표에는 그래서 헷갈렸구나. 그다음에 20세기 중반 산업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새로운 산업들이 생성되면서 산업을 세 가지 분류로만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분류 체계가 개발. 20세기 중반에 이랬다. A부터 T까지 20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정부 기관이라든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네요.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shift to service, 서비스로 이동해 간다는 소리군요. 급속도로 진행. 이는 산업 구조가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 부분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해당 인력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 내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네요. 다음에 가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현재 공급자로부터 수요자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공급자로부터 수요자 쪽.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공급자가 뭔가를 만들어서 수요자한테 공급을 했단 말이죠. 수요자는 그걸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샀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공급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것을 충족해주는 그 가치를 발견해서 그걸 충족해주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추세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소비자가 왕이니까 소비자가 왕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내게 이 수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가 내 건데 이게 이분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해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그 가치를 충족해주는 뭔가를 여기에 내포시켜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자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은 이미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이 지식산업으로부터 창출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디지털 온라인 기술의 등장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모바일 세상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소비하고 있으며 이미 물리적인 시장보다 무형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비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 및 교육 규모, 노동 생산성 등이 아직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 취업자는 우리나라 취업자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고용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의 고용이 편중되어 있다. 이거 문제가 일단 중요한. 고부가 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이 도소매나 이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등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의 위주의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에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 보면 다소 낮은 수준이래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문제네. 이런 생각 드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회다. 하위권이래잖아요. 낮은 수준이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뭐 여기가 선진국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위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성장해 간다면 언젠가는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시장이 그만큼 확대될 거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도소매라든가 음식 숙박업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성장하는 시장에 올라타는 것이. 저는 이게 기회다고 보이네요. 한국이 정말 아래 수준이네요. 중국보다는 조금 위고 기회라고 봅니다. 자, GDP 비중 및 노동 생산성.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전체 GDP 대비 비중은 1980년 47.3%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래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문제라기보다는 기회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경영학에서도 서비스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렇죠? 최초 마케팅 이론과 기법은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의 판매를 위해서 생겨났으나 산업혁명, 공업화가 진행되며 물리적 제품인 농산품의 판매가 마케팅의 중심이 되었다.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생겨났는데 물리적 제품인 공산품은 당연한 거겠죠.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70년대부터는 상품은 서비스와 다른 것인가? Goods and Service Different? 라는 질문의 내용처럼 서비스 마케팅과 제품 마케팅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70년대 말 서비스 마케팅은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70년대 말에 그랬군요. 서비스 마케팅 분야는 80년대 중반 이후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하였고 전통적인 마케팅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던 다양한 주제들도 포괄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에 대한 분석 등이 그것이다. 그렇죠. 이게 계속 이런 흐름을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서비스 품질, 공산품의 품질과는 단축키도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 공산품의 품질과는 인식적으로 다른 측면이 많다. 따라서 품질의 정의, 측정하는 방법, 평가하는 기준 등이 달라져야 된다. 서비스 퀄리티 공산품을 측정하는 방법, 평가하는 기준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고객에 대한 분석, 서비스는 제품과 비교하여 고객과의 접촉이 훨씬 중요하며 따라서 고객의 심리와 행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객 심리, 행위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때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서비스 마케팅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학제간 크로스 디서플리너리 연구가 필요한 특성입니다. 사회심리학, 조직행위론, 인사관리론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산업공학, 통계학 등과 같은 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이 많다. 그렇죠. 인간을 다루는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겠네요.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마케팅에 비해서는 다소 늦긴 하지만 산업공학 내부에서 생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는 경영 차원에서 생산 관리 분야로 서비스를 다루기 시작했다. 지금이 10시 43분이에요. 제가 딱 11시까지만 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자라. 자야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되게 한 7시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 11시에 자서 한 5시나 6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빨리 잘 때는 10시에 자기도 하고요. 아무튼 잠은 잘 자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아무튼 제조 공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의 활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넓은 의미의 활동으로 확장되었고, 이 다양한 산출물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비스였다. 에 따라 점차 생산 관리보다 운영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덕션 매니저먼트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대요. 이 시기에는 서비스 공장인 서비스 시스템과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학교에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당연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나?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 서비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두 가지 기본 방식. 여기서 이제 이 기본 방식이라고 나와. 두 가지. 아니 또 숫자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 세대, 시험.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애들이 약간 야리꾸리하면서 왠지 문제로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생산 라인 방식, 서비스 라인 방식이 있다. 서비스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은 생산 라인 시스템, 제조 시스템, 생산식으로 설계합니다. 서비스 품질 일과사업 분능이 주요 목표이다.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람보다 기술을 사용하며 작업을 잘게 나눠 전가와 표준화를 서비스 라인, 성격과 목적 면에서 제조 강도가 다르다고 구성하며 효용성보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얘는 정말 생산에 대한 서비스 시스템이고, 얘는 약간 고객 관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또한 주력 고객과의 접촉이 중요하다. 고객의 감성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 디자인, 전문적 고급 인력의 확보, sensu적인 운영 방식 등을 고객 접점을 관리한다는 거네요. 서비스 시스템을 프로세스 세컨 터지.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 방식이 등장하게 되며 서비스는 커다란 발전과 성장을 맞이한다. 기존에도 서비스는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웹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의 발전으로 기업과 정부, 기업과 개인과 거래고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터넷. 산업 상품 대신 정보를 지식 알려주거나 연결해주는 서비스. 이 이제 중개, 포털이라든가 쿠팡도 그렇고 이처럼 시장의 모습도 크게 바뀌게 됐고 단순 지원 서비스는 공격적인 서비스 비즈니스 시대가 들어가게 되었다.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사이언스는 모든 서비스를 과학의 대상으로 간주, 과학적 접근법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서비스 산업의 운영과 성과 혁신을 개선하고 IBM 온디맨드 2004년 온디맨드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 중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 및 개인의 연구활동 영역을 서비스 사이언스로 언급하면서 서비스 사이언스 분야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온디맨드가 2004년에 IBM에서 나왔군요. 현재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커졌으나 온디맨드, 그러니까 이게 디맨드가 요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용자 요구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 요구형 서비스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그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의 기술 혁신이 중요한 거죠. 서비스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대요. 그래서 서비스 혁신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나중에 진흥원에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서비스나 서비스 제품에 있어서의 혁신, 서비스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혁신, 서비스 기업 조직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그것이다. 서비스나 서비스 제품에 있어서의 혁신, 서비스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혁신, 서비스 기업 조직이니까는 서비스 그 자체나 제품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있어서, 조직이나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내용은 TKES 세션 시절 적용되는 제품이었구나. 상당히 개선된 서비스 개념이라 정리하였고, 이 새로운 개념에는 새로운 고객 상호작용 채널, 유통 시스템 또는 기술 개념 또는 이들의 조합 등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에서 혁신은 반드시 기술적인 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종종 비기술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비스 혁신을 생산성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서비스 사이언스가 주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문제를 다룬다면 서비스 혁신은 국가 내지 산업 차원의 생산성 제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서비스 혁신은 국가 내지 산업 차원의 생산성 제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대요. 서비스 사이언스가 기업이군요. 이게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즘 너무 쉽게 쓰긴 해요. 그것도 스타트업이. 본인들이 어떻게 혁신하겠다. 어려운 일인데. 보니까 국가 내지 산업 차원의 생산성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거와 유사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들과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요. 중요 정책 과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그렇죠.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경제체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진입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지식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 대두됨, 지식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진화, 소극적 관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효율을 올리고 적극적 방식, 정보통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여기는 활용은 소극적, 창출은 적극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제성장의 동력을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영역을 찾아내는 노력 강화. 서비스 혁신의 중요 정책 과제. 근데 여기에 저희 요즘 21세기에 그 뭐라 그러지? 저기 졸려서 그런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21세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혁신을 이루려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나요? 구글이라는 애들한테 다 가고 있고, 이제 또 우리 젊은 애들 위주로 챗 GPT로 다 가고 있고, 네이버나 뭐 이런 데는 또 폐쇄성도 너무 강하고, 국내만 집중해 있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확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정책 과제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네요. 서비스 공학,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학은 서비스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공학의 접근 방법과 지식체계에 맞게 특화시킨 학문이다. 서비스 엔지니어링, 즉 서비스 사이언스를 공학의 성격 문제 맞춰 특화시킨 것으로 생산성이 확실하게 위한 방식을 제시하는 분야. 서비스 공학은 서비스 사이언스와 서비스 경영과 비교해 공학의 본점으로 접근한다. 공학의 차별성, 기술 집약적 접근, 서비스 경영과 비교해 기술적 요소와 기술적 지식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은 서비스 공학의 기반이 되는 기술. 지식 집약적 접근. 오늘날의 서비스는 전문직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 과학적 접근. 서비스 공학에서는 정보적 통찰과 정성적 분석을 필요합니다. 정성적 통찰은 약간 그러니까 측정하기 불가능한 측정 불가. 이걸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정량이라는 건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측정. 그걸 정량이라고. 결국은 과학적이라는 것은 정량적 데이터가 과학적 이론의 근거가 되죠. 수학적 모델과 수리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정량과학, 컴퓨터과학, 통계학 등의 이론 활용.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접근보다 과학적인 기법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도구로 모델링하고 정량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전략. 정말 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서비스 시스템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머리와 손만으로 설계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짐. 공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건 필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설계도를 신축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개의 프로세스 가운데 최적의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작업 등이 이해해당합니다. SSME, 서비스를 혁신하는 학문 중 서비스 사이언스와 서비스 경영,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의 학문을 총칭해서 SSM이라 한다. 서비스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앤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이언스와 서비스 경영,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엔지니어링. 앞서 살펴봤던 것들을 합한 걸 SSM이라고 한대요. 생산성과 효율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상하죠. SSME는 서비스 시스템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학제관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IMM에서 처음 도입한 영어래요. SSME는 학계 산업계 및 정부에서 서비스 부문 체계적인 접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학문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신상품 기획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등의 기업 내부 조직 또는 외부 경영 컨설팅이 영향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제조 산업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던 경영, 마케팅, 디자인 등의 학문이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다. 제조 산업에서 경영 마케팅이 디자인과 구별되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해온 것처럼 서비스 산업 혁신에 있어 서비스 경영,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디자인과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SSME의 기존 혁신 방법,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품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 중심 혁신 방법, 서비스 사이언스,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영, 서비스 디자인의 차별성, 감성 심리 경험에 집중, 쉽게 하는 수요자 중심. 딱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네요. 뭐냐면 SSME가 서비스 공학적인 접근이잖아요. 이게 공급자 중심이다. SSME는 공급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 중심.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니까 감성 심리 경험에 집중하는 거고, 공급자 중심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그리고 품질 개선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요즘 말로 쏠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 수요자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디자인 산업 측면 제가 볼 땐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00년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네요. 디자인 산업 통계를 바탕으로 디자인 산업을 살펴보면 규모적으로는 제품 디자인이 가장 크고 다음 디자인 인프라, 서비스 경험 디자인, 공간 디자인 순으로 나온다. 현재 제품 디자인이 가장 크네요.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디자인 인프라가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다소적은 자율 서비스 경험 디자인 두 번째로 부가가치율은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63.5% 제일 높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앱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미디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경제 서비스에 따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나 부가가치율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디자인, 경험 디자인은 앱이나 모바일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이미 세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소 낮잖아요. 늦게 시작했고 낮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한번 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나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서비스 디자인은 상당히 이렇게 매출액이 비슷한데요. 해외와 비교해서 한국 디자인 산업 6위나 DGP 대비 디자인 9위. 6위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9위도 높죠. 미국 디자인 산업 규모는 미국의 디자인 산업 규모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그러네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할 수 없겠다.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일본, 프랑스, 미국 넘사벽이네요. 미국. 여름을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2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 분야가 발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제품, 시각 정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경험 디자인 등 모든 분야가 함께 발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율이나 경제적 가치 등이 높은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기술 발전에 따라 디자인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의 디지털화, 진흥화. 여기부터는 이제 5회차 때 한번 또 보죠. 이렇게 해서 오늘이 4회고 이제 이건 5회. 예. 커밍 순입니다. To be continue. 56페이지고 아마 78페이지의 파트 2니까 파트 1이 내일 벌써 끝나겠는데요? 그러면 파트 2도 며칠이면 끝날 거고 지금 얼추 좀 프리뷰를 하면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가져오고 경험치에 의거한 판단도 하고 추론도 하고 예측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결국은 서비스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 당위성을 제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한번 싹 살펴본 것 같고 예측했던 것처럼 문제화가 되기에는 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지만 이런 거에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진도라는 것은 뭔가 내가 덜 배운 것 같고 아직 학습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투여해서 배워야지. 여기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파트 2로 못 넘어가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니까 이렇게 파트 1이 넘어가는 거지. 이거 하나씩 다 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외우고 그 다음 거 외우고 그럼 처음 거 까먹어요. 결국은 목차를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한번 다 오버뷰,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또 공부 잘하는 팁, 네,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유익한 그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볼만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그 교단에 많이 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4일 되니까 감이 확실하게 오네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더라도 본인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3번의 반복, 예, 3번의 반복을 해야 된다. 배우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루 뒤, 이틀 뒤. 대개는 문제풀이로 반복하면 그게 확실히 자기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험에 의거할 때 반복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그냥 다 리셋, 초기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중 열심히 공부했던 거 다 그러니까 백지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이 컨택. 올려 중지. 그다음에 종료.